저택의 모든 이들은 억만장자의 아내를 죽도록 두려워했으며 그 누구도 그녀에게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교묘한 조종과 잔인함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동안 직원들은 숨죽여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가사 도우미 한 명이 그 집에 나타난 날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지금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그 저택은 마치 거대한 요새 같았습니다. 밝은색 석조 외벽과 오후의 햇살을 반사하는 거대한 창문들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완벽하게 손질된 담쟁이 덩굴로 덮인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이 저택은 구역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철문 너머로 맥동하는 도시의 소음과는 동떨어진 채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정원, 대리석 분수, 그리고 수입차들이 가득한 차고는 절대적인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가까이서 아는 사람들은 이 건축미와 명백한 사치 뒤에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침묵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연문을 통과하며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32살의 그녀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와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하는 기민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다른 직원들처럼 단순하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대리석 바닥을 닦거나 고급 식기를 정리하러 그 저택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훨씬 더 큰 목적, 즉 몇 달 동안 매 단계를 계획한 끝에 맡게 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녀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뒷문에서 그녀를 맞이한 가사 총책임자는 60살 정도 된 여성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동의 무게가 몸을 빚어낸 듯 마르고 굽은 체형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피곤한 눈을 가졌고 웃음은 결코 입가에 온전히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을 보여주고 규칙을 설명하는 내내 거의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최 여사가 걷는 행위만으로도 위험한 무언가를 깨울까봐 소리를 내지 않으려 극도로 조심한다는 것을 즉시 눈치챘습니다. 침묵, 완벽한 청결,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은 단 하나도 없어야 함, 불필요한 소음 금지. 이것이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던 첫 번째 규칙들이었습니다. 지수는 경청하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총책임자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공포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의 불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비싼 그림들과 고급 목재 가구들로 장식된 넓은 복도를 따라가며 지수는 저택의 분위기가 차가운 안개처럼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했습니다. 쿠션 하나, 화분 하나, 커튼 하나까지도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으로 배치된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온기도 없었습니다. 마치 집 자체가 그 집을 지배하는 사람의 통제된 공기만을 들이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안주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이서윤이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경외심과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름을 내뱉을 때면 항상 목소리 톤을 낮췄습니다. 그녀는 안주인이 특별한 일과와 엄격한 시간표, 그리고 매우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연스럽게 최 여사가 이곳에서 오래 일했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무거운 한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 가족을 섬기며 직원들이 이유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누구도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침묵의 변화들을 목격해왔습니다. 최 여사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못한 진실의 무게가 허공에 떠돌았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제대로 된 장소에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히 잘못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서윤과의 첫 만남은 다음 날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지수가 서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대리석 계단을 내려오는 단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고 40살 정도로 보이는 키가 크고 우아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카락과 지수의 1년치 월급보다 비쌀 법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아름다운 얼굴과 섬세한 이목구비, 그리고 누구라도 속일 수 있을 법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항상 평가하고 재고, 판단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지수에게 지나치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이전 경력에 대해 묻고 서재 정리 상태를 칭찬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고 거의 자애롭기까지 했지만 지수는 불쾌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서유는 말을 하는 동안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수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마치 숨겨진 생각 하나하나를 읽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침범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방어막이라도 벗겨버리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수는 미소로 화답하며 칭찬에 감사해 했고 미리 준비한 겸손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 앞에 서 있었고 이제 왜 그런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수는 집안의 역학관계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이 복도에서 서윤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며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설 때면 침묵이 얼마나 짙어지는지도 느꼈습니다. 초의 여사가 안주인의 집무실로 개인적인 면담을 위해 불려갈 때마다 얼마나 몸을 떠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공포스러운 패턴 하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욕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결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무기는 날카로운 말, 걱정으로 위장된 독설, 내면을 파괴하는 비평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잘못 놓인 잔 하나 때문에 무능함과 예의 없음에 대한 15분간의 훈계가 이어졌습니다. 카펫 위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는 태만과 무책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든 지어낸 것이든 모든 실수는 직원들에게 그들이 대체 가능한 존재이며 소모품이고 신뢰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수는 소름 끼치는 장면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최 여사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고기 양념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서유는 모든 직원을 식당으로 불러 모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총책임자에게 그 음식을 맛보게 하며 각 결점을 잔인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모욕은 1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복해서 사과했고 다른 직원들은 이번에는 타깃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고개를 숙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의 남편이 귀가하자 그녀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민준을 다정하게 껴안았고 최 여사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칭찬하며 완벽한 아내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준은 50살 정도 된 남자로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어깨는 피로에 짓눌려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마치 자신의 집 안에서 평행세계에 살고 있는 듯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윤에게 미소 지었고 애정 어린 손길로 그녀의 손을 잡았으며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일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 자신이 한 명의 배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인식을 조종하고 사람마다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헌신적인 아내였지만 그가 없을 때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폭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집안의 그 누구도 민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별채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휴식을 취하며 지수는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 저택으로 이끈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수년 동안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그의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끊어진 우정들, 취소된 약속들, 그리고 이전에는 사교적이고 관대했던 한 남자의 점점 커지는 고립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유는 단순히 민준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포위하고 고립시켰으며 자신의 집안에서 감정적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일을 너무나 미묘하고 정교하게 해내어 외부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서유는 모범적인 아내였지만 한 지붕 아래 사는 이들에게 그녀는 공포의 화신이었습니다. 지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윤이 정말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는 구체적인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비밀들이 이 저택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홀을 청소하던 지수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택 동쪽 별채에 거주하는 민준의 할머니, 한 할머니였습니다. 지수는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어르신의 건강이 쇠약해져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내신다고 말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지수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 창가 안락 의자에 앉아 먼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백발을 쪽진 머리로 묶고 있었고 깊은 주름은 긴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으며 눈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존재를 알아차린 한 할머니는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짧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로 온 직원에 대해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진지해졌고 거의 겁에 질린 듯했으며 놀라운 힘으로 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아이를 조심하게.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수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민준의 할머니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묻기도 전에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정중한 미소와 함께 약이 놓인 쟁반을 들고 방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가식적인 친절함으로 지수에게 인사하며 업무로 복귀하라고 말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지수는 뒤를 돌아보았고 서윤이 한 할머니에게 여러 알의 알약을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체념한 듯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별채의 좁은 침대에 누워 저택에서 들려오는 먼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카펫에 흡수된 발소리, 창문을 때리는 바람소리. 그녀는 한 할머니와 그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속삭였던 경고를 생각했습니다. 15년간의 침묵 어린 모욕의 무게에 짓눌려 허리가 굽은 초의 여사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유령처럼 살며 한때 사랑했던 모든 것과 모든 이들로부터 고립된 민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언제까지 이 연극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문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명령을 기다리며 문제를 피하는 겁에 질린 가사 도우미인 척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조사하고 지수가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의 틈새를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뒷마당 정원이 보이는 작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완벽하게 다듬어진 나무들과 기하학적인 화단에 정리된 꽃들, 실내 수영장으로 이어지는 돌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 가짜였습니다. 지수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전화를 받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거의 3년 동안 오빠를 보지 못한 민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이 어떻게 점차 가족들과 멀어졌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취소하고 생일을 무시하며 점점 더 허술한 핑계들을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업무 스트레스나 결혼 생활 적응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의 전화는 점점 드물어졌고 통제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면 그는 지쳐 보였고 마치 연습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항상 서윤에 대해 좋게 말했고 그녀의 헌신을 칭찬하며 보살핌에 감사해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내면이 지워진 채 자신의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버전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택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서유는 항상 과도한 예의로 그들을 맞이하면서도 방문 시간을 단축할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민준이 피곤하다거나 중요한 회의가 있다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시기였습니다. 항상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분 동안 그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을 때 그들은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굽은 어깨, 빛을 잃은 눈동자, 단조로운 목소리. 마치 영구적인 탈진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준의 여동생은 누군가를 고용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저택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오빠에게 그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는 능력과 신중한 경험을 갖춘 지수가 이 임무를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뜨고 다시 달빛에 비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이 일을 수락한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민준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 속 무언가와 공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갇힌 기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을 무기로 사용하고 애정을 쇠사슬로 바꾸는 누군가의 통제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소중히 간직해온 자신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그 누구도 알아내서는 안 될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서윤이 지수가 진짜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녀를 이곳까지 오게 한 거짓말의 층들을 벗겨낸다면 이 저택에서 시작된 소리 없는 전쟁은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수는 손가락 끝으로 머리카락을 만지며 익숙한 질감을 느꼈습니다. 그곳의 누구도 이 머리카락이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가 그 평범한 겉모습 아래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보호되는 한 그녀에게는 임무를 완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관찰의 날, 또 다른 연기의 날, 이 화려한 저택의 그림자 속을 움직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서유는 단순히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영리하고 계산적이며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이 집 어딘가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비밀들이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어쩌면 훨씬 더 어두운 패턴을 드러내줄 비밀들 말입니다. 당분간은 계속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야 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모든 대화를 엿듣고 값비싼 그림과 페르시아 양단 카펫으로 덮인 벽들 사이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지수는 단순히 임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고용된 조사관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는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이해심,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우러나온 공감이야말로 그녀를 서윤에게 맞설 적임자로 만들었습니다. 포식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때때로 사냥당해 본 기분을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하며 앞으로의 날들이 충격적인 폭로들을 가져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매 걸음이 계산되어야 하고 매 단어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최 여사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고 한 할머니의 절박한 경고를 들었으며 민준의 깊은 고독을 감지했기에 이제 그녀는 그들 모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종의 거미줄에 갇힌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전까지는 이 저택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설령 자신의 두려움과 직면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마침내 잠들기 전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타인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자기 자신을 구할 용기를 찾는 것이라고. 다음 며칠 동안 지수는 예상보다 빨리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택의 일과는 엄격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랐지만 서윤의 본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 작은 일탈과 계산된 예외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지수는 목요일이 민준이 사무실 회의를 위해 외출했다가 늦은 오후에나 돌아오는 날이라는 것을 금방 배웠습니다. 서윤이 헌신적인 아내라는 가면을 유지할 필요 없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는 날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던 어느 5월의 목요일, 지수는 이 집에서 행사되는 통제의 실제 규모를 이해하게 만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8년 동안 이곳에서 일해온 요리사 김씨 아주머니는 여느 때처럼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섬세한 모양으로 자른 과일들, 따뜻한 빵, 갓 짜낸 주스까지. 하지만 서윤은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와 토스트 한 조각을 집어들더니 몇 초간 살피고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이미 알아차린 그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김씨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탔네요. 서윤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안주인이 항상 요청하던 굽기 정도에 정확히 맞췄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손짓 한 번에 가로막혔습니다. 서윤은 설명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종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10분 동안 김씨 아주머니가 얼마나 늙고 느려졌으며 부주의해졌는지 고통스러울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어쩌면 더 젊고 더 기민하고 더 유능한 사람을 고용할 때가 된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지수는 옆방에서 책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을 타고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반복해서 사과하며 더 잘하겠다고 약속하며 몸을 더욱 움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타인의 고통을 마치 에너지원인 양 흡수하는 듯한 공포스러운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무너진 마음으로 주방으로 돌아가자 서윤은 태연하게 다른 토스트를 집어먹으며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그저 아침 일과 중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지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반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해체하기 전에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하면 할수록 서윤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공격은 계산되었고 모든 모욕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의 집무실을 청소하던 중 지수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서랍 속에 보관된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민준이 눈으로 웃고 있었고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으며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파티, 여행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진에도 서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지수는 특히 눈길을 끄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 같은 나이대로 보이는 한 남자와 나란히 서서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태호와 나 제주도 201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민준의 것이었고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정태호, 겉보기에 더 이상 민준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은밀하게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2년 전에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는데 사교 모임, 저녁 식사, 비즈니스 미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의 글씨는 열정적으로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약속들이 가로줄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백에는 사과와 함께 취소 사유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통, 서윤이 몸이 안 좋음, 집에 있어야 함, 너무 피곤함.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3분의 1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민준의 사교 생활이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닫으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가 고립되어 가는 과정을 종이 위에서 문서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게 부부의 옷방에서 옷을 정리하던 중 지수는 침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윤이 전화 통화 중이었는데 목소리 톤으로 보아 누군가 듣고 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인 채 열린 문 뒤에서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치도 못 채요. 서윤이 낮은 웃음소리와 함께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죠. 스스로 멀어지기로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불쌍한 민준 씨.
비즈니스에는 그렇게 영리하면서 다른 것에는 참 순진하다니까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서윤은 계속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니까요.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조심스럽게 멀어지게 했어요. 모든 우정은 조금씩 독을 타서 망가뜨렸죠. 이제 그는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어요. 나만 남았다고 말이죠. 지수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백을 듣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조종에 대한 명확하고 차가운 인정이었습니다. 녹음하고 싶었고 증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움직임이라도 들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절대적인 집중력으로 모든 단어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통화를 끝내고 방을 나갔습니다. 지수는 몇 분을 기다린 후 움직였고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민주는 선택에 의해 가족과 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립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그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서윤이 근처에 없는 순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안주인이 시내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에 참석하러 나갔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의 방으로 올라가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며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방은 안락했고 고가구와 가족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사진 속에서 항상 웃고 있고 사람들로 둘러싸인 민준을 여러 장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잡고 놀라운 강렬함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그냥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는 걸 아네. 할머니가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여. 자네는 무언가를 찾고 있어.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지. 지수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가 아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힘을 모으려는 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4년 전 서윤이가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민준이는 취약한 상태였지. 할머니가 시작했습니다. 큰 프로젝트 계약을 막 놓친 직후였어. 낙담해 있었고 지지가 필요했지. 그녀는 천사처럼 나타났어. 아름답고 세심하고 관심이 많았지. 몇 주 만에 민준이의 마음을 얻었어. 우리도 순진하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지. 할머니는 눈을 뜨고 벽의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사소한 것들이었지. 그녀는 항상 민준이가 가족을 방문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냈어. 우리가 저녁 식사를 잡으면 항상 두통이 있다고 했지. 우리가 함께 여행을 계획하면 항상 약속을 지어냈어. 그리고 사랑에 눈이 먼 민준이는 그 모든 걸 받아들였지. 할머니는 서윤이 어떻게 불신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미묘한 언급들, 민준의 친구들의 의도에 대한 암시들, 모두가 그의 돈과 영향력만을 원한다는 제안들, 그리고 취약해진 채 조종당하던 민준은 그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경고하려 했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너무 영리해 나의 걱정을 질투로 바꿔버렸지. 내가 그를 통제하고 싶어서 결혼을 반대한다고 민준이가 믿게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계속 고집하자. 그녀는 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나이 때문에 피해망상이 생겼다고 암시했지.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서윤이 할머니에게 주는 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많아.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훨씬 많지. 내가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그녀는 새로운 지침이라며 의사들과 상의했다고 말해. 하지만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럽고 피곤해지는구나. 가끔은 일을 기억하기 힘들 때도 있어. 그리고 민준이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하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지수는 다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단순히 민준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집안의 유일한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약물을 사용해 할머니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신뢰할 수 없는 증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서윤이 했던 말이나 행동 중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잊혔던 기억이 되살아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밤 새벽에 깼는데 주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천천히 내려가 보니 서윤이가 무언가를 젓고 있었지. 내가 있는 걸 알아차리자 그녀는 재빨리 무언가를 숨기며 미소 지었어. 민준이가 잠을 못 자서 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그때 그녀의 표정은 지수야, 그런 눈빛은 본 적이 없어. 그녀는 행복해 보였어. 그에게 무언가를 준비하며 행복해 보였단다.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준이 그 차를 마셨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날 그가 유난히 피곤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중요한 회의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업무 약속을 취소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지. 할머니가 회상했습니다. 그 후로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났어. 서윤이가 그 특별한 차들을 준비할 때마다 민준이는 며칠 동안 탈진 상태였어. 그러면 그녀는 모두에게 그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휴식이 필요하니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 지수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윤을 더 깊은 조종과 연결할 구체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증거가 저택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한 할머니에게 감사하며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마지막 경고를 속삭였습니다. 조심해라 지수야. 그녀는 네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란다. 단순히 잔인한 게 아니야. 인내심이 있고 치밀해. 누군가 자신에게 맞선다는 걸 알게 되면 분노로 반응하지 않아. 계획으로 반응하지. 그리고 그녀의 계획은 항상 파괴적이란다. 지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진 차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지만 극도로 주의해야 했습니다. 서윤은 이미 충분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실수라도 조사 전체를 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발견한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체계적인 고립, 한 할머니의 무력화, 의문의 차들, 그리고 서윤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고 소름 끼치게 차갑게 인정하던 그 전화 통화.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맞지 않았습니다. 왜? 서윤은 왜 이 모든 일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권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세심한 잔인함 뒤에 더 깊고 불안한 동기가 있는 걸까요? 지수는 정답이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점점 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설령 한 할머니가 경고했듯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여자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도 조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내일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민준의 여동생이나 멀리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여사를 위해, 김씨 아주머니를 위해, 한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그 거미줄에 갇혀 사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준을 위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에 의해 매일 조금씩 파괴되어 온 남자. 너무 늦기 전에 현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한 남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지수는 새로워진 결의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더 큰 위험을 가져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무자비한 적수와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저택에 온 이후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크고 불안한 무언가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듣는 이야기마다, 보는 눈물마다, 목격하는 모욕의 순간마다 직업적 의무를 넘어서는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살면서 만난 모든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또는 감정적 의존 때문에 파괴적인 관계 속에서 수년을 갇혀 산 사람들, 한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림자처럼 변해버린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작고 보이지 않고 가치 없게 느껴졌던 순간들을, 평범한 겉모습 아래 숨겨진 흉터들을, 공포가 자신을 완전히 마비시켰던 순간들을.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았기에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킬 기회가 있는 한 그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계속 조사할 것입니다. 그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릴 충분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수집할 것입니다.
설령 자신의 공포와 마주해야 할지라도, 설령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야 할지라도 지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싸움이 단순히 민준이나 그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윤 같은 사람들에게 희생된 모든 침묵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포가 용기를 이겼던 모든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짜 미소와 화려한 저택 뒤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짓의 안전함과 진실의 위험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지배하는 저택의 뒷방, 그 좁은 침대에 누운 지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서윤처럼 강력하고 잔인한 적수 앞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그 진실들을 빛으로 끌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기회는 화요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서윤은 청담동에서 열리는 자선 오찬 모임에 참석하러 나갔고, 최 여사에 따르면 그런 행사에는 보통 적어도 4시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시내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저택은 고요했고 직원들만 방 안을 조심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긴장감을 억누르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부드러운 카펫 위를 걷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습니다. 부부의 침실 문 앞에 다다라 주변을 살핀 후 황금색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침실은 거대하고 화려했습니다. 베이지색 실크 시트가 덮인 킹사이즈 침대가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방보다 큰 옷방에는 색상별, 계절별로 정리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창문은 앞마당 정원을 향하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리넨 커튼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윤의 책상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서류, 명함, 최근 수첩들을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사교 서신, 행사 초대장, 일정 메모들 뿐이었습니다. 안주인의 본 모습을 드러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옷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비싼 옷들 사이를 뒤지고 높은 선반을 확인하고 수입 구두 상자들을 조사했습니다. 희망을 잃기 시작할 무렵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옷방 안쪽 파티 드레스들이 걸린 줄 뒤에 나무 벽면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작은 문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드레스들을 옆으로 밀고 문을 살폈습니다. 자물쇠는 없었고 간단한 빗장만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금고나 중요한 서류가 있기를 바라며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본 광경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작은 공간, 거의 비밀 벽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강박적일 정도로 정교하게 정리된 구두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본능적으로 그 안에 구두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 하지만 평범한 가족 사진이나 여행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취약한 순간들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남자들, 절망적인 표정의 여자들, 감정적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들, 그리고 각 사진에는 그 사람이 무너지는 정확한 순간이 잔인할 정도의 정밀함으로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커지는 공포와 함께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비즈니스 잡지나 사교 행사에서 본 듯한 얼굴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 공인들,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 하지만 이곳에서 그들은 최악의 순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욕당하고 패배하고 파괴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각 사진 뒷면에는 정갈한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이름, 그리고 지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짧은 논평들이 있었습니다. 상준, 2018년 9월, 6개월 걸림, 회사가 파산했다는 걸 알았을 때 아이처럼 울었음, 통쾌함. 은주, 2019년 3월, 4개월, 양육권을 잃었음. 그녀의 얼굴 표정은 지금까지 나의 가장 큰 업적임. 지수는 비틀거리지 않으려 선반 끝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파괴의 기록 보관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망가진 삶들에 대한 치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체는 서윤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단어, 모든 가학적인 논평, 타인의 고통에 대한 모든 찬사들, 파티 초대장을 쓸 때와 똑같은 우아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 더 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죽으로 재본된 수첩이었는데 표지에는 금색으로 SM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일기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종의 매뉴얼이었습니다. 서윤이 어떻게 희생자를 선택하고 연구하고 파괴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8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읽기 시작했고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다. 서윤은 완벽한 필체로 적었습니다. 핵심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존감이다. 많은 이들에게는 버림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다. 비밀은 관찰하고 연구하며 그 사람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있다. 그리고 천천히 바로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지수는 페이지를 계속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윤은 희생자들을 임상적인 차가움으로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취약점을 파악했는지, 어떻게 의존적인 상황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의심을 심고 각 사람을 지지 기반으로부터 고립시켰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계산적이며 공감이 완전히 결여된 과정이었습니다. 민준에게 할애된 전체 섹션을 발견했습니다. 읽는 내내 지수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박민준, 성공한 기업가이지만 프로젝트 실패 후 감정적으로 취약해짐, 많은 돈과 자신감을 잃었음, 취약한 상태, 완벽함. 다음 페이지들은 서윤이 어떻게 민준을 정복했는지 달마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만남이 계획되었습니다. 모든 단어가 계산되었습니다. 모든 다정한 몸짓은 체스판 위의 말과 같았습니다. 1단계 완료, 신뢰 구축. 그는 나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음. 다음 단계, 고립. 지수는 서윤이 자신의 수법을 묘사하는 대목을 읽으며 커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민준의 가족에 대해 어떻게 불신의 씨앗을 심었는지, 민준의 친구들이 이기적이거나 기회주의적으로 보이도록 어떻게 상황을 만들었는지, 민준이 사교 약속을 계획할 때마다 어떻게 질병이나 감정적 위기를 지어냈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통했다. 서윤은 적었습니다. 2년 만에 민준은 모든 이들과 절교했다. 가족들은 그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은 그가 변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그저 다른 모든 영향력을 제거했을 뿐이다. 이제 그에게는 나뿐이다. 내게만 의존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준다. 지수는 잠시 읽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억제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가학증이었습니다. 서윤은 민준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타깃으로 선택했습니다. 실험 대상으로. 그녀의 기괴한 수집품 중 또 다른 희생자로 말입니다. 그녀는 일기를 계속 넘기다 완전히 멈추게 만든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빨간색 포스트잇으로 표시된 섹션이었습니다. 페이지 제목은 특별 사례였습니다. 그곳에는 3년 전 민준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비극에 대한 불안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윤, 민준의 사촌, 유망한 기업가, 유진과 결혼함, 모든 것을 가졌음.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지수는 예전에 민준의 여동생이 몇 년 전 힘든 시기를 겪었던 사촌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윤의 글을 읽으며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지금까지 나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서윤은 적었습니다. 거의 1년이 걸렸다. 하지만 성공했다. 그의 결혼 생활, 회사, 명성을 파괴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그 누구도 배후에 내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다. 모두가 그가 그냥 무너졌다고 믿었다.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다고 말이다. 지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단순히 민준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전에 같은 가족의 다른 사람을 파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점들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그녀는 계속 읽으며 서윤이 몇 년 전 다른 신분을 사용해 도윤에게 접근하여 비즈니스에서 파멸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든 상황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을 파괴한 가짜 증거들을 어떻게 심었는지, 그의 사회적 몰락을 어떻게 지휘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도윤과의 일이 끝나자 그녀는 단순히 그의 삶에서 사라졌고 몇 년 후 민준의 구원자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자주 왕래하지 않았고 서윤은 시기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지수는 손을 떨며 일기를 덮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단순히 잔인한 아내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체계적인 포식자였습니다. 희생자를 선택하고 취약점을 연구하고 치밀하게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필요나 경제적 이득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 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타인의 삶을 꺾어버리는 가학적인 만족감을 위해 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일기의 중요한 페이지 하나하나, 그 불안한 사진 하나하나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복도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고 문 앞에 서 있는 서윤을 보았습니다. 서윤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입계는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짙었고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별히 찾는 거라도 있니, 지수야?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거의 정중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지수가 알아차린 그 포식자의 광채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변명을 생각하려 했지만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일기를 들고 있었고 사진들은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도 모르는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의도적인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쇼핑백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고개를 까딱이며 마치 흥미로운 곤충을 관찰하듯 지수를 살폈습니다. 있지, 난 네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었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관찰력이 너무 좋아, 너무 기민해. 그날 초의 여사를 방어할 때 너무 용감했지. 평범한 가사 도우미의 전형적인 행동은 아니거든. 지수는 일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윤이 다른 많은 사람을 파괴했듯 자신도 주저없이 파괴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싸우기로 결심한 그녀의 일부분은 두려움을 보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누가 널 여기 보냈니? 서윤의 질문이 침묵을 갈랐습니다. 민준 씨 가족들,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렇지? 항상 내 앞길을 막으려 들어. 마치 자기들이 성인 군자인 양, 마치 정말로 그를 걱정하는 양 말이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살피며 선택지를 계산했습니다. 문은 서윤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창문은 2층 높이였습니다. 쉬운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지금 아주 용기가 넘치나 보네. 내 거대한 비밀을 알아냈다고 생각하겠지. 불쌍한 민준 씨를 구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걸 하나 말해주마. 그녀는 지수와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존재감은 위압적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구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는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있어. 내 곁에, 내게 의존하면서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다른 누구도 주지 못한 걸 줬거든. 완전한 수용, 무조건적인 사랑.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지. 지수는 마침내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은 그를 사랑하지 않아. 이건 사랑이 아니야. 통제고 조종이야. 보살핌으로 위장된 잔인함일 뿐이지. 서윤은 미소 지었지만 온기 없는 미소였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니? 내 집에 침입한 스파이 주제에. 매일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니? 적어도 난 내 의도에 대해서는 정직해. 민준 씨한테는 아니더라도 나 자신한테는 항상 정직하지. 그녀는 빠른 동작으로 지수의 손에서 일기를 낚아챘습니다. 지금 당장 민준 씨한테 달려갈 생각을 하겠지. 일기를 보여주고 모든 걸 밝히겠다고. 하지만 질문 하나만 하마. 그가 정말 널 믿을 것 같니? 만난 지 2주 된 직원의 말을? 4년 동안 그의 곁을 지킨 아내의 말보다? 지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너무나 길들여졌고 조종당해 왔기에 서윤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와 상충하는 어떤 증거라도 거부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아니. 서윤은 일기를 다시 숨겨진 장소에 넣었습니다. 널 쫓아내지 않을 거야. 소리 지르지도 않을 거고 소동을 피우지도 않을 거야. 그냥 여기 있게 해줄게. 왜냐하면 널 파괴하는 건 천천히 진행될 때 훨씬 더 흥미로울 테니까. 난 이미 어떻게 할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 그녀는 지수의 개인적인 공간을 완전히 침범하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나가 있는 동안 너에 대해 몇 가지 알아냈어. 전화를 몇 군데 돌려봤지. 적절한 사람들과 대화도 해봤고. 그리고 내가 뭘 찾아냈는지 아니? 지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넌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더구나. 서윤은 그 잔인한 미소를 띠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너만의 비밀도 가지고 있고 말이야. 숨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그런 비밀 말이야.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넌 이 집에서 계속 일하게 될 거야. 계속 연기하는 거지. 만약 네가 민준 씨나 다른 누구에게 내 대해 무엇이라도 밝히려 든다면 난 너에 대한 모든 걸 밝힐 거야. 매 세부사항 하나하나. 네가 한 모든 거짓말. 네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수치심을 말이야. 지수는 커지는 공포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서윤이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서윤은 물러나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게임에 온 걸 환영해, 지수야. 아니면 내 진짜 이름으로 불러줄까? 그녀는 질문을 허공에 남겨둔 채 방을 나갔고 지수는 자신이 적수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압도적인 깨달음과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지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련하게 게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지수가 겪어본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명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대립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발견을 폭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협은 무거운 구름처럼 공중에 떠돌았고 저택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스치는 눈길마다 존재했습니다. 지수는 정상적인 척하며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시선이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관찰하고 연구하고 계획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묘한 도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지수가 거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서윤이 뷰티 잡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페이지를 넘기며 혼잣말하듯 큰 소리로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헤어 트리트먼트 좀 봐요. 그녀는 평범한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미용의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요즘은 누구나 완벽한 머릿결을 가질 수 있어요. 심지어 선천적인 문제가 있거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라도 말이죠. 목소리는 일상적이었지만 지수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도적인 찌름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쿠션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주인은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예전에 희귀한 질환을 앓는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머리카락이 다 빠졌죠.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가발을 썼지만 매일 그 비밀을 짊어지고 사는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봐요. 들킬까봐 느끼는 그 끊임없는 공포 말이에요. 지수는 혈관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 8살 때 겪은 끔찍한 사고로 머리카락이 다시는 자라지 않게 된 그 흉터를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림자처럼 그녀를 쫓아다니던 수치심. 학교에서 잔인한 친구들이 전교생 앞에서 그녀의 스카프를 벗겨내고 그녀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만들었을 때 겪었던 모욕. 그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숨는 법을 가르치고 방어막을 쌓게 하며 그 누구도 완전히 믿지 못하게 만든 그 트라우마를 말입니다. 그녀는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울며 지사은 밤들, 참아보지 못했던 거울 속 모습, 낯선 사람들의 끊임없는 질문들, 의도는 좋았지만 고통스러웠던 기적적인 치료법 제안들, 그리고 마침내 13살 때 품질 좋은 가발을 얻게 되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도 평범한 사람들과 섞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던 그날을 말입니다. 하지만 공포는 그녀를 완전히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들킬까봐 느끼는 공포, 누군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자신이 평생 숨겨온 진실을 드러낼까봐 느끼는 공포, 친밀함에 대한 공포, 가까워짐에 대한 공포,
자신의 비밀이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공포. 이 공포가 그녀의 삶의 선택, 인간관계, 직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유는 정확히 그 상처를 찾아내어 전 세상 앞에서 그것을 다시 도려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잡지를 덮고 지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누군가 알아낼까봐 두려워하며 사는 건 끔찍한 일일 거야. 아니, 정확히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들킬까봐 말이지. 그녀는 방을 나갔고 지수는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요동치는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도발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서유는 저녁 식사 시간마다 지수가 근처에서 서빙하고 있을 때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외모의 중요성, 사람들이 신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곤혹스러운 순간에 비밀이 밝혀진 공개적인 폭로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계산된 칼날 같았습니다. 지수는 서윤이 쥐가 먹잇감을 잡아먹기 전에 가지고 놀듯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것은 반응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리칠 수도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발이 먹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윤에게 완전한 권력을 넘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업무의 일환으로 서윤의 옷방을 정리하던 중 지수는 새로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것들과는 달랐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지수 자신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택에서 일하는 동안 비밀리에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 사이에는 인쇄된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발 상태와 삶을 바꾼 사고에 대해 상세히 적힌 기록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든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유는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지수를 집무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민주는 회의를 위해 나갔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지수는 마치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서유는 마호간이 책상 뒤에 앉아 손을 맞잡고 지수가 두려워하게 된 그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그녀는 앞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수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지시에 따랐습니다. 두지적인 여성으로서 대화를 좀 해보자. 서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넌 내가 너에 대해 무엇을 쥐고 있는지 알고 있고 나도 네가 내에 대해 무엇을 찾아냈는지 알고 있지. 흥미로운 교착 상태야.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난 잃을 게 없거든. 내 삶, 내 결혼, 내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이 안전해. 하지만 넌 서윤의 입에서 나오는 지수의 이름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그녀는 눈을 고정시킨 채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만약 네가 내 일기를 폭로하려 든다면 난 그냥 부인하면 그만이야. 민준 씨는 절대 널 믿지 않을 거야.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그의 가족들의 농간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난 네가 정말 누구인지 밝힐 거야. 내 거짓말들을 모두에게 말하겠지. 어떻게 가짜 신분으로 내 집에 침입했는지 말이야. 그리고 피날레로 네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을 모두 앞에서 폭로할 거야. 지수는 주먹을 꽉 쥐며 자신이 느끼는 공포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봐. 서유는 명백한 즐거움을 느끼며 계속했습니다. 성대한 파티, 중요한 사람들, 사진작가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 앞에서 네 비밀이 밝혀지는 거야. 네가 평생 숨겨온 것, 널 열등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했던 바로 그것 말이야. 모든 것이 노출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거지.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나에겐 인맥이 있어 지수야. 네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지. 네가 일자리를 구할 때마다 사람들이 네 정체를 알게 만들 수 있어. 네 존재를 영구적인 공적인 수치심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냥 떠날 수도 있어. 이 한심한 조사를 그만두는 거지. 민준 씨와 나를 내버려 두고 말이야. 그러면 네 비밀은 나와 함께 묻힐 거야.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다른 희생자들은요? 당신이 파괴한 사람들, 도윤 씨는요?
당신 일기에 기록된 그 모든 사람은요. 서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선택이고 그들이 가진 약점이었을 뿐이야. 난 그저 그것을 드러냈을 뿐이지. 압박이 가해졌을 때 그들이 정말 누구인지 보여줬을 뿐이야. 타인의 취약함에 대해 내게 책임은 없어. 지수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녀는 공감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도전 과제로, 일회용 장난감으로 보는 사람 말입니다. 결정할 시간은 24시간 주마. 서윤은 다시 책상 뒤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침묵하며 떠나든가 아니면 내가 준비한 공적인 파멸을 맞이하든가. 믿어도 좋아 지수야. 아주 치밀할 거야. 파괴적일 거고. 네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될 거니까. 지수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이 저택에 온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히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갔음에도 여전히 무기력하다는 사실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의 모든 희생자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왜 무너졌는지조차 몰랐을 도윤을, 사랑받고 있다고 믿으며 거짓 속에서 사는 민준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약물 처방을 받는 한 할머니를, 매일 공포에 떨며 일하는 모든 직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사고 후 병원에서 깨어나 다시는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8살 소녀를, 학교 친구들의 잔인한 웃음소리를, 거울 앞에서 흘렸던 눈물을, 13살에 첫 가발을 얻고 이제 평범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날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게 두지 않기로 결심했던 날도 기억해냈습니다. 수치심이 승리하게 두지 않기로 했던 결심을, 끊임없는 노출의 공포 속에서도 살아갈 방법을 찾기로 했던 결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대한 공포, 판단받는 것에 대한 공포,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선택지들을 저울질했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지키고 발견한 모든 것을 잊으려 노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민준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이 근처에 있을 때 그가 얼마나 몸을 움츠리는지, 그의 눈에서 꺼져버린 빛, 그가 깨닫지도 못한 채 매일 조금씩 빼앗겨 온 그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앞으로 파괴할 모든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서윤 같은 여자들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회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 사냥하고 파괴하고 전리품처럼 희생자를 수집할 뿐입니다. 지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평소처럼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최후 통첩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서윤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지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자신이 이미 승리했다는 듯한, 공포는 항상 승리한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수가 식사를 서빙하고 있을 때 민준이 옛 친구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태호. 그 오래된 사진 속에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리운 목소리로 옛 시절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태호에게 전화를 해볼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즉시 달콤하면서도 독 섞인 목소리로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태호가 당신을 실망시켰던 거 잊었어요? 당신 생일에 오지도 않았던 거 기억 안 나요? 다른 기업가들에게 당신 험담을 하고 다녔잖아요. 어떤 우정은 유지할 가치가 없어요. 지수는 민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어진 의심, 왜곡된 기억. 그녀는 실시간으로 조종이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현실을 재작성하면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지금 물러난다면 서윤은 계속해서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계속 고립시키고 조종하고
사람들을 꺾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방관함으로써 공범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서윤이 협박을 실행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폭로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상황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민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침묵하는 희생자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 포식자의 손에 고통받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최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들키기 전에 찍어두었던 일기장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윤이 정말 누구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최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습니다. 15년간의 모욕은 그녀의 내면에 소리 없는 분노를 만들어냈고 마침내 그 분노가 분출될 통로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옛 직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서윤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이유 없이 해고당했던 사람들, 그녀 밑에서 일하며 입은 감정적 흉터를 여전히 안고 사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수년간 흔적을 지우려 애쓰며 흩어놓았던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시기마다 다른 신분을 구축하며 벌인 일들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나 오해로 치부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하고 치밀한 패턴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서윤이 곧 알아차릴 것임을 알았습니다. 보복이 잔혹할 것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령 개인적인 대가가 파멸적일지라도, 설령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드러내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밤늦게까지 증거를 모으며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용기는 공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공포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로 하는 결정이라고, 자신을 노출해야 할지라도 타인을 보호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서윤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폭로가 얼마나 공개적이고 굴욕적일지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전쟁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수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파티 소식은 3일 후에 전해졌습니다. 서윤은 아침 식사 중에 저택에서 성대한 행사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준과의 결혼 4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파티였습니다. 기업가들, 기자들,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초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지수가 해독할 수 있게 된 그 미소를 지으며 기억에 남을 밤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의미로 기억에 남을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파티가 축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서윤은 미묘한 게임의 시간이 끝났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했던 공개적인 파멸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준비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장식가들이 매일 저택을 드나들며 각 방을 과도하게 화려한 무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들여온 꽃들은 정교한 장식으로 꾸며졌는데 그 비용만으로도 웬만한 직원의 몇 달치 월급을 상회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결혼식이나 대기업 행사를 전담하는 유명 출장 뷔페가 고용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깊은 인상을 남겨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윤이 그 세계에 대해 가진 권력과 절대적인 통제력을 과시해야 했습니다. 초대 명단은 신중하게 선별되었습니다. 단순히 친구나 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어날 어떤 사건이라도 사회 전체에 퍼뜨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교계 기자들, 유명 잡지 사진 작가들, 민준과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초대장 하나하나가 서윤의 체스판 위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파티는 단순히 결혼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통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약속했던 파괴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택이 화려한 무대로 변하는 동안 지수와 최 여사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서윤의 전 직원 3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각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모욕, 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해고, 그리고 그 집에서
무언가 깊이 잘못되었다는 지속적인 느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증언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윤이 민준과 결혼하기 전에 그녀 밑에서 일했던 전직 가사 도우미 혜진의 이야기였습니다. 혜진은 서윤이 직원들을 처벌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들을 지어내곤 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꾸며내어 가사 도우미들을 도둑으로 몰았던 일들, 사람들이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애원하고 울고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던 일들을 말입니다. 그녀는 항상 그 수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 대해 무언가를 적었죠. 우리의 공포, 우리의 약점, 우리의 비밀들 말이에요. 언젠가 그녀가 전화로 사람은 누구나 퍼즐 조각 같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녀는 모든 걸 무너뜨리기 위해 정확히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알아내는 걸 정말 좋아했죠. 지수는 모든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일기장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수년에 걸친 조종의 패턴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윤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해 적어도 심각한 의구심을 심어줄 충분한 자료를 갖게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서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파티 이틀 전 요리사 김씨 아주머니가 해고되었습니다. 예고도 없었고 명확한 정당성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집무실로 불려가 더 이상 그녀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짐이 담긴 상자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저택을 떠났습니다. 지수는 그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서윤은 증인들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의 그녀의 행동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체계적으로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밤 지수는 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윤은 새로운 의학적 지침이라며 약물 복용량을 더욱 늘린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고 말투는 느릿느릿했습니다. 지수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곧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서윤이 더 이상 이런 짓을 계속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려 애쓰셨지만 그것은 지수가 몇 주 전 만났던 그 명석한 여인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파티 전날 장식 상태를 감독하던 중 서윤이 지수를 대화로 불러냈습니다. 그들은 장식가들과 업체 직원들의 귀에서 먼 정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서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올 거고 사진작가들과 기자들도 올 거야. 모든 것이 기록될 거고 모두가 기억하게 되겠지. 그녀는 대리석 분수 앞에 멈춰 서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에겐 아직 올바른 선택을 할 시간이 있어. 지금 당장 떠날 수 있어. 이 집과 이 도시에서 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난 네 비밀에 대해 알아낸 걸 모두 잊어줄게. 지수는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남는다면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남는다면 내일 밤 모든 하객 앞에서 네가 사기꾼이라는 걸 밝힐 거야. 가짜 신분으로 내 집에 침입했다는 걸 폭로하겠지. 그리고 그랜드 피날레로 네가 정말 누구인지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네가 정말로 숨기고 있는 것을 말이야. 그녀는 지수와 코끝이 닿을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내 말 믿어도 좋아, 지수야. 잊지 못할 구경거리로 만들어줄게. 네가 8살 때 그 잔인한 아이들이 전교생 앞에서 네 스카프를 벗겨냈을 때 느꼈던 기분을 정확히 다시 느끼게 해줄 거니까. 지수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트라우마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현하고 증폭시켜 공개적인 오락거리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서윤은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떠나든가 아니면 결과를 마주하든가.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겠습니다. 서윤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진심으로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내일 넌 네가 저지른 실수를 깨닫게 될 거야. 그날 밤 지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서윤이 자신의 위협을 하나하나 실행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노출되고
파괴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일기장,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할 준비가 된 초의 여사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를 잠 못 들게 한 질문은 서윤에게 맞서야 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민준이 마침내 믿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밤에 수년간의 심리적 길들이기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조종당에 온 한 남자가 항상 눈앞에 있었던 진실을 어떻게 보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지만 몇 시간 후면 전장으로 변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두 여자가 맞붙을 무대였습니다. 한 명은 거짓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다른 한 명은 그 제국의 모든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싸울 무대였습니다. 지수는 가발의 익숙한 질감을 느끼며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20년 동안 누군가 알아낼까봐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보호막 뒤에 숨어 그 비밀을 중심으로 평생을 구축해왔습니다. 신체적으로 너무 가깝게 다가오지 않아도 되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정체가 탄로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피했습니다. 항상 한 발짝 물러서서 위험을 계산하며 누군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정의해온 진실을 드러낼까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몇 시간 후면 그녀는 정반대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수치심을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평생 숨겨온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서윤의 모든 희생자를 생각했습니다. 수년 전 삶이 파괴된 도윤을 생각했습니다. 감정적 포로로 살고 있는 민준을 생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약물을 투여받고 있는 한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 집에서 공포에 떨며 일했던 모든 직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어린 소녀를, 숨어서 울었던 10대를, 다시는 취약해지지 않기 위해 겹겹이 보호막을 쌓아 올린 여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약함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해가 뜨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용기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결점, 모든 흉터, 모든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로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밀을 무기로 사용하는 누군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파티 날은 맑고 화창하게 밝았습니다. 저택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뷔페팀은 화려한 테이블을 세팅했습니다. 연주자들은 악기를 조율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도록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값비싼 디자이너 드레스와 보석을 걸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감독하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복도에서 지수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가식적인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데뷔 준비는 됐니?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를 도우며 계속 일을 했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여느 때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그가 준비 과정에 많이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를 놀라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고 그녀를 맹목적으로 믿도록 길들여진 그는 의문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첫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춤 이탈리아 정장을 입은 기업가들, 몇 달 전부터 예약해둔 명품 드레스를 입은 사교계 명사들, 사회의 모든 주목할 만한 순간을 포착할 준비가 된 신중하지만 강력한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수백 개의 전략적으로 배치된 조명으로 밝혀진 정원을 거닐며 크리스털 잔에 담긴 프랑스산 샴페인을 마시고 저택을 동화 속 배경처럼 바꿔놓은 장식을 감상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악몽의 배경일 수도 있었지만요. 공허한 대화들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예의 바른 웃음소리, 안주인에 대한 찬사, 장식의 아름다움에 대한 코멘트들, 그들 중 누구도 단순히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파티 이상의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 완전히 잘못된 이유로 잊지 못할 밤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화려한 주변 환경과 완전히 대조되는 단순한 직원 유니폼을 입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곧 호출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서윤이 완벽한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하객이 모였을 때, 청중이 최대일 때, 모욕의 충격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사진 작가들이 충분히 있어 모든 것이 기록되고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무엇이든 어설프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파괴할 때 그녀는 그것을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그녀의 걸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주방 근처에서 지수를 찾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총책임자가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증언할게. 진실을 말할 거야. 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싸워온 끝에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의미였습니다. 파티는 밤 9시경 절정에 달했습니다. 저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음악은 부드럽게 흘렀고 활기찬 대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준과 서윤은 하객들 사이를 돌며 인사를 나누고 사진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윤이 한 웨이터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중앙홀로 호출되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하객들 사이를 걸어갈 때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아한 파티 중간에 평범한 직원이 소환된 상황, 무언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마이크를 들고 민준의 곁에 서서 홀 중앙에 있었습니다. 지수가 다가오자 그녀는 승리감에 젖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게임이 끝났음을 알리는 미소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서윤이 맑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 여자는 그녀가 지수를 가리켰습니다. 몇 주 전 제 집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신분을 속였고 추천서도 조작했죠. 저희 결혼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제 남편 가족의 사주를 받고 말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민주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작가들이 그 장면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서윤은 한마디 한마디를 즐기며 계속했습니다. 이 여자는 훨씬 더 큰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숨기고 있는 것, 그녀가 정말 누구인지 정의하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지수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윤의 다음 행동이 파괴적일 것임을 알았습니다. 수백 명의 호기심, 어린 눈앞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폭로되기 직전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윤이 말을 이어가기 전 지수가 모두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윤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결연함으로 빛나는 눈으로 침묵하는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폭로될 것이라면 자신의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입니다.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수치심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서서 자신의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된 상태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많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지수는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신분을 속였죠. 민준 씨의 가족에게 고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감정적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홀의 침묵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되찾으려 했지만 지수는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지수가 계속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짊어지고 온 것, 저를 깊이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마음이 바뀌기 전 두 손을 머리로 가져갔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마치 슬로 모션처럼 전개되었습니다. 지수는 단호한 동작으로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완전히 민머리인 채로 서서 평생 숨겨왔던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당당히 들었습니다. 8살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잃었고 다시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모욕을 당하며 보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누군가 알아낼까봐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는 제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처럼 그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를 파괴하기 위해서요. 그녀가 정말 누구인지 밝히는 걸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놀라움과 분노로 창백해진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공포 속에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수치심이 저를 지배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계속해서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수와 서윤을 번갈아 보며 완전히 혼란에 빠져 굳어버린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준 씨,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 아내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 여사가 하객들 사이에서 태블릿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수는 파티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된 프로젝터에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축하 이미지 대신 서윤의 일기장 페이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민준을 타깃으로 묘사한 서윤의 우아한 필체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다. 민준은 프로젝트 실패 후 감정적으로 취약해짐, 완벽함. 민준은 벽에 투사된 글자들을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셨습니다. 더 많은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체계적인 조종을 기록한 수많은 페이지들. 서윤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민준을 고립시켰는지, 어떻게 가족과의 관계를 망쳐놓았는지, 어떻게 계산된 감정적 의존성을 만들어냈는지 말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서윤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조작된 거야. 이 여자가 우리 결혼을 망치려고 고용되어서 이 모든 걸 지어낸 거라고. 하지만 지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모든 걸 보았습니다. 잔인함, 모욕들, 이유 없이 해고된 직원들, 그녀가 공포를 어떻게 권력으로 바꾸는지 말입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참아온 분노를 담아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매일 나를 울게 했어. 내가 무능하고 가치 없고 소모품이라고 믿게 만들었지. 하지만 난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봤어. 다른 목소리들이 합쳐졌습니다. 전직 가사 도우미 혜진도 하객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수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 서윤이 자신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고문했는지, 처벌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홀 전체를 완벽한 침묵에 빠뜨린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민준의 사촌이자 서윤이 몇 년 전 파괴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지수는 일기장의 기록을 통해 도윤을 찾아냈었습니다. 그에게 연락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왜 자신의 삶이 무너졌는지 이해하려 애썼던 그는 마침내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년 전 서윤을 만났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름을 썼죠. 성도 달랐습니다. 제가 취약할 때 제 삶에 나타났습니다. 제 신뢰를 얻었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제 결혼, 회사, 명성을 파괴했습니다. 전 왜 모든 게 그렇게 빨리 잘못되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까지는요, 그녀의 일기장 페이지들을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모든 재앙, 모든 불운한 우연, 제가 내린 모든 파멸적인 결정들이 치밀하게 기획되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민주는 마침내 진실을 보는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긴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심하게 구축된 조종의 필터 없이, 그녀가 날마다 심어놓은 감정적 길들이기 없이, 그를 눈멀게 했던 의존의 안개 없이 말입니다. 그저 그녀가 누구인지 보았습니다. 포식자, 거짓말쟁이, 자신의 사랑을 함정으로 바꾸고 신뢰를 감옥으로 바꾼 사람임을 말입니다. 서윤아,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서윤은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벽에 투사된 증거들을 지울 수 있는 변명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 자신의 일기장 페이지들, 수많은 피해자의 증언, 수년간의 심리적 포식 행위에 대한 치밀한 기록들 말입니다. 지수가 그녀를 처음 만난 이후 처음으로 서윤은 자가 보였습니다. 노출되었고 취약해 보였습니다.
당신들은 이해 못해. 그녀는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완벽한 삶, 사랑 넘치는 가족, 쉬운 관계들. 난 내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이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면서 민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게 널 기분 좋게 만들었니? 나를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나 혼자라고 믿게 만든 게, 이 모든 게 너에겐 그저 게임이었어? 게임이 아니었어. 서윤이 대답했고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정이 실렸습니다. 생존이었어, 권력이었고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단 말이야.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그녀가 4년 동안 그토록 공들여 쌓은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이 호출되었습니다. 명백한 범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윤이 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떠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하객이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저택 밖으로 호송되었습니다. 파티에 강력한 안주인으로 들어왔던 여자는 패배한 모습으로 모든 가면이 벗겨진 채 노출되어 떠나갔습니다. 문이 그녀의 등 뒤로 닫혔을 때 저택 전체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군중 사이에서 지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발을 쓰지 않은 채 취약하지만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나의 눈먼 무지가 이 집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방치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가족들이 묘사했던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여전히 지지가 필요하겠지만 처음으로 민주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객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충격을 받았고 누군가는 감동했으며 누군가는 방금 목격한 이야기를 퍼뜨리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은 폭로되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사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 여사가 지수에게 다가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용기를 내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 후 며칠 동안 한남동 저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족들과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태호와 다른 옛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과했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불태워버린 다리들을 천천히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진짜 의사들에 의해 약물 복용량이 교정되면서 점차 명석함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를 대화로 부른 분은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자네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어. 할머니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드문 일이고 강력한 일이란다. 자네가 여기서 한 일을 절대 잊지 말게. 지수는 몇 주 후 더 이상 직원이 아닌 손님으로서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일상적으로 가발을 썼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면 여전히 수치심이 찌릿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용기는 공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공포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로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노출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취약함이 의식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을 이용해 통제하려는 자들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거실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는 더 이상 굽어있지 않았고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삶에 들어오기 전의 자신을 다시 발견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다른 도시에서 목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신분으로 다시 시작하려 한다더군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윤 같은 여자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증언들이 있고 미래의 희생자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는 문서화된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지수 씨는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수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배우고 있죠. 소중한 사람들은 제 취약함으로 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배우고 있고요. 가끔은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 숨기를 멈추는 것이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우리 둘 다 다시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네요. 지수는 그날 오후 저택을 떠나며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큰 공포와 마주하고 살아남은 사람의 평화였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고의 흉터와 삶을 형성한 트라우마를 여전히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황이 요구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오후의 햇살을 얼굴로 느끼며 지수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갇혀 사는 모든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무거운 비밀을 짊어진 모든 이들, 판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어 지내는 모든 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요.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생존으로 끝나게 두지 않고 더 큰 무언가로 바꾸겠다고 말입니다. 때때로 가장 중요한 싸움은 타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고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포에 대항하는, 우리 자신의 수치심에 대항하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대항하는 싸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숨기를 멈추고 온전하게 살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한남동의 저택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일하며 아주 오랜만에 자유롭게 숨을 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사 도우미로 위장해 그 집에 들어갔던 여자 지수는 타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해방시킨 사람으로서 그곳을 나왔습니다. 결국 가장 큰 승리는 서윤을 이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조종하던 공포를 이긴 것이었습니다. 숨는 것보다 진실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의 방식대로 들려질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의 비밀이 아무리 깊고 수치심이 아무리 무겁고 공포가 아무리 클지라도 말입니다. 항상 선택은 존재합니다. 항상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항상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멀어지는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저택, 그토록 많은 공포와 고통을 상징했던 그곳이 동시에 그녀가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한 장소가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온전하고 취약하며 용감하고 자유로운 자신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모든 공포의 순간들, 그 모든 노출의 시간들, 그 잊지 못할 밤 동안 요동쳤던 심장 박동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유는 공포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평생 간직할 교훈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수의 이야기